무리하게 자연치아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신경치료 실패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치아가 심하게 깨지거나 부러졌다면 임플란트를 통해 확실히 치료하는 것이 여러 번 고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주변에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치아가 아무리 아파도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정말 뽑아야 하나 하면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자연 치아를 살려서 최대한 오래 쓰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가능하다면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시길 권장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나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보다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당연히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리하게 자연 치아를 살리려다가 오히려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한 충치나 염증으로 치아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연 치아 살리기만을 위한 치료를 반복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치아와 잇몸, 뼈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치아가 심하게 깨지거나 부러진 경우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이가 깨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서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죠. 약간의 손상이라면 보존 치료를 통해 치아를 보강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처럼 치아의 머리 부분이 완전히 파절될 정도로 손상이 큰 경우라면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치아를 보존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과거에는 포스트 코어 크라운 치료라고 해서 치아를 뽑지 않고 이렇게 치아 뿌리에 기둥을 세운 후 코어 재료를 인공 재료로 채워 보강한 다음 크라운을 씌우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나요?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코어 재료의 강도가 자연 치아보다 낮기 때문에 오래 쓰기는 힘든 치료 방법입니다. 치아 머리 부분이 씹는 힘을 적절히 분산하지 못해 더 많은 힘이 기둥과 코어에 가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코어가 파손되거나 치아 뿌리가 파절돼 치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하면 보통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크라운 치료는 잘 관리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환자분들도 그 정도 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어금니 치아가 크게 파절된 경우라면 2년도 채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태의 치아는 보존 치료를 반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깨지거나 부러졌다면 임플란트를 통해 확실히 치료하는 것이 여러 번 고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물론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보존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게 좋겠지만 이미 심하게 손상된 치아는 결국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반복해서 여러 번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 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처음에는 정말 뽑아야 하나요? 라며 걱정하셨다가 막상 임플란트 선택해서 쓰시다 보면은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뿌리부터 새롭게 심기 때문에 치아 파절로 인한 불편함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원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치아가 심하게 파절된 경우라면 확실히 자연 치아를 고집하는 것보다 임플란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기존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재발한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잇몸에 작은 뾰루지가 보이실 텐데요. 치아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고생해서 신경치료 받았는데 다시 염증이라니, 치아를 뽑아야 할지 다시 치료를 해봐야 할지 많이 고민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염증이 재발했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중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네, 저는 환자분의 연령대와 치아 상태를 고려해서 진단하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젊으시거나 신경치료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신경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려보자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만약 고령의 환자분이시고 해당 치아가 신경치료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뿌리에 미세한 파절이 발생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신경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처럼 뿌리가 갈라진 경우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뿌리가 파절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한다 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신경치료보다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확실한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그럼 처음에 했던 신경치료가 잘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종종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신경치료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끝에 있는 세균의 독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염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구조가 매우 복잡한 치아는 모든 신경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증이 다시 생길 확률이 높죠.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경구조가 복잡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치아의 경우 재신경치료 실패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대 50 확률의 재신경치료보다는 식은단 절제술, 치아 제식술 같은 외과적 치료로 자기 치아를 한번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보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식은단 절제술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인가요? 식은단 절제술은 염증이 생긴 치아 뿌리의 끝 부분을 잘라낸 다음 그 공간을 생체 친화성이 뛰어난 MTA 재료로 메워주는 외과적 신경치료 방법입니다. 통상적인 신경치료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시도해볼 수 있지만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치아 뿌리가 약한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결국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의 치아 상태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유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고 환자분 이야기도 들어본 다음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치아를 제일 편하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해 꼭 발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치주질환,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워낙 흔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서 방치하다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 증상이 경미해서 방치하기 쉽지만 염증이 점점 퍼지다 보면 치아를 지탱해주는 잇몸뼈까지 파괴되어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초중기의 치주염의 경우 스케일링,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잇몸뼈가 심하게 파괴되면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구강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뼈는 치아를 지탱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손상되면 치아가 버틸 수가 없겠네요. 네, 잇몸뼈가 심하게 손상되면 치아가 흔들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저작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때는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잇몸뼈는 자연회복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치아를 억지로 유지하면 오히려 잇몸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치아가 뿌리 끝까지 치주 질환으로 인해 오염된 사례인데요. 이렇게 염증이 뿌리까지 침투한 상태에서는 주변 잇몸과 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치아 주변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더 넓게 퍼질 수도 있나요? 네. 심한 경우에는 아래턱 신경관이나 위턱 상부에 있는 공기주머니까지 염증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하악의 잇몸뼈가 완전히 녹아 하치조 신경에까지 염증이 침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의 이상을 일으켜 아래턱 부위의 감각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염증으로 인해 상악동에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잇몸 문제를 넘어서 코와 연결된 부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치료가 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뼈이식을 많이 해야 할 확률이 높고요. 심지어 잇몸뼈가 너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주 질환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발치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겠네요. 맞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염증을 제거한 후 임플란트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다 보면 상태가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잇몸병이 심각해지면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코 같은 주변 구조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치주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치주염이 의심되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상태라면 늦지 않게 발치와 임플란트를 통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연 치아를 고집하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려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임플란트를 심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사실 꽤 많거든요. 임플란트가 더 나은 경우라면 아까 말씀하신 자연 치아를 억지로 살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치아를 무리하게 살리려고 하다 보면 치료 기간과 비용이 2배가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자연 치아만을 고집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나 뼈 손실이 너무 진행돼서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선택인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럴 때는 원장님을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되는 거겠죠? 네. 고민이 되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데 사실 자기 치아냐 임플란트냐 이런 고민할 필요 없도록 평소에 구강관리 잘 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과에서 저를 너무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께 자주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좋은 거군요. 네, 치과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시면 고민할 거리가 없으시니까요. 양치질 잘 하시면서 딱딱한 음식은 조금씩 살살 드시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